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뭐라도 하니? 배워. 매일 뭔가 배우고 있어. 그게 무슨, 뭘 배우는데? 컴퓨터 글쓰기, 영상 만드는 법도 배우고 나중엔 강사도 해보려 해.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땐 누가 나를 믿어주질 않았잖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61살 손도진 씨와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이야기인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귀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에 함께 공유해 주세요. 손도진 씨는 아침부터 허기가 졌습니다. 늘 5시 반이면 눈이 떠졌지만 이렇게 배고플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를 다닐 때 몸에 배인 습관은 그만둔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도 그 습관은 남아 있었습니다. 손 씨는 거실로 나가 조용히 TV를 켜놓았습니다. 뉴스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 씨의 아내 59살 이정화 씨가 깨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렇게 2시간쯤 지나 7시 반이 되자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 이 씨가 머리를 질끈 묶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벌써 일어났어? 어우, 대단해. 이 씨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눈은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손 씨가 소파에 있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됐나 봅니다. 그런 눈빛에 손 씨는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밥은 먹어야지. 이 씨는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도 끓이지 않고 냉장고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찬장에서 햇반을 꺼내 전자레인지에 넣었습니다. 이 씨의 그 짧은 동작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뒤이어 꺼내진 건 김치통 2개 그리고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햇반, 묵은지, 깍두기, 멸치볶음, 거기까지였습니다. 밥 됐어, 먹어. 아내의 부름에 손 씨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밥 1공기, 김치 2조각, 그리고 멸치. 그냥 그런 한 끼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0년 밥상 중 가장 낯선 한 끼였습니다. 이게 다야? 손 씨의 입에서 저절로 나와버린 말이었습니다. 손 씨의 말에 이 씨가 당황한 표정을 하더니 곧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그거면 됐지 뭐. 김 줄까? 국은 없어? 반찬 투정하지 마. 요즘 당신 하루 2끼잖아. 그럼 굳이 아침까지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그냥 물 말아 먹을게. 손 씨의 입에서 나온 말도 초라했지만 아내의 말투는 더 서늘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김치도 2종류나 있잖아. 순간 손 씨의 자존감이 뚝 떨어졌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난 후 이런 일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반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손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차려지는 밥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 씨 부부는 밥을 먹는 내내 말없이 씹었습니다. 이 어색한 분위기는 손 씨에게 묘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죽하면 밥알이 입안에서 굴러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김치도 멸치도 씹는 맛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한 끼를 마치고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거실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먹었으면 그릇 좀 씻어줘. 나 오늘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 알았어. 말을 마친 아내는 드라마 채널을 틀었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아내는 마치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모습에 손 씨는 자신이 밥만 축내는 사람이라는 표식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은 손 씨는 한참 후 설거지를 하다 접시 하나를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깨진 접시를 줍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설거지하다 이러고 앉아있을 사람이었나.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결국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란이 일어났음에도 아내는 눈길도 안 줬습니다. 등산이라도 다녀오지 그래. 맨날 집에 있으니까 더 침울하지 않아? 응. 생각 좀 하고. 대화도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말 주고받기였습니다.
아내가 나가고 난 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꼭 자신을 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근하던 시절 늦게라도 집에 들어오면 따뜻한 국이 있었습니다. 피곤하더라도 손 씨를 기다리던 아내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퇴직해서 돈 안 버는 사람이 돼서 이런 거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빈곤한 상차림으로 허기를 달래었더니 오전 11시가 넘도록 허기는 여전했습니다. 집에서 신이 하루에 3끼를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는 손 씨에게는 2끼만 차려주겠다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아내에게 존재했습니다. 서글픈 마음에 손 씨는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휴대폰에는 예전에 가입해두었던 취업 사이트에서 알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시니어 대상 강의보조 모집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연봉은 반토막이지만 일단 눈이 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스크랩만 해두었습니다. 한낮이 됐고 손 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어제 봤던 반찬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도 국은 없고 햇반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등산이라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고 들어와. 나 모임 있어. 아내로부터 온 차가운 문자 한 통에 손 씨의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밥에 대한 실망이 아니라 나는 집에서 밥도 안 주는 사람이 돼버렸다는 현실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건 퇴직한 지 2달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전히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은 여전히 직장인의 리듬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갈 곳은 없었습니다. 곧 일어난 아내가 밥상을 차리더니 손 씨를 향해 아침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손 씨는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치우는데 뒤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보다 더 길어. 그냥 좀 쉬는 거야. 쉬는 게 하루 이틀이지 퇴직하고 2달 됐는데 뭘 그렇게 쉬어? 아내의 매서운 그 말에 손 씨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 씨도 퇴직한 후 구직 사이트 보고 이력서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으니 말을 해도 변명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력은 당사 요건과 맞지 않습니다. 한두 번 보는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중소기업도 나이 제한이 있었던 만큼 손 씨는 자신을 위한 회사를 찾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경력보다 출생 연도가 먼저 평가받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점점 지쳐가고 있을 때 손 씨를 향한 아내 이 씨의 태도가 바뀐 거였습니다. 그날 점심 무렵 아내가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나 모임 있어. 점심은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먹어. 알았어. 손 씨는 아내가 없는 조용한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젓가락으로 라면을 휘저으면서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혼자 먹는 이 상황이 반찬 하나 없는 라면이 그냥 괜히 서러워졌습니다. 손 씨는 저녁이라도 잘 먹고 싶은 마음의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늦은 오후에서야 돌아왔습니다. 집에 온 아내는 소파에 앉아있는 손 씨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소파야? 사람이 앉는 데가 소파 하나뿐이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당신 등산 좋아하잖아. 나가서라도 좀 움직여.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아내는 그렇게 말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등산 가방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손 씨는 전날 챙겨놓은 가방을 들고 산에 올랐습니다. 바람은 차가웠고 나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의 마음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산에선 누가 눈치 주진 않으니 말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김밥이 이렇게 쓰린 맛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힘든 발걸음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손 씨는 말없이 옷을 갈아입고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뭐야, 당신도 세탁할 줄 알아? 응, 뭐 간단하더라고. 그럼 이따가 청소기도 좀 돌려줘. 나는 저녁 준비할게.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헛헛했습니다. 이제 내가 집안일의 일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반은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았는데 또 햇반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저 집에 밥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까 싶었습니다. 식사 후 TV를 보고 있는데 아내가 정색하며 손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소식 없어? 응, 면접은 아직 연락 안 왔어. 그럼 다른 일이라도 해. 요즘 편의점도 사람 구하잖아. 나 편의점 할 나이야? 그럼 놀아? 집에서 삼시세끼 챙겨달라는 사람이? 아내의 날선 말에 TV 채널을 돌리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 식충이라고 하는 거야? 뭐 어때? 당신 요즘 식충이잖아. 솔직히 나도 숨 막혀.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숨 막힌다고 말하는 아내의 그 한마디는 손 씨에게 마음의 상처를 줬습니다. 식충이라는 그 말 한마디는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한 손 씨가 지난 몇 년간 해온 고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손 씨는 지난 30년을 일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출장도 많았고 밤샘도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 씨는 자신만의 시간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가족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이 퇴직 후 아내로부터 식충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손 씨는 그날 밤 거실에서 잤습니다. 아내 이 씨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던 손 씨는 한숨을 내쉰 후 소파에 누웠습니다. 분명 눈을 감고 누웠는데 마음이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아니, 나는 아직 사람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아침을 건너뛰었습니다. 손 씨가 밥을 먹지 않았음에도 아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손 씨는 아내와의 사이에서 이제 밥보다 깊은 단절이 생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까지도 손 씨는 아침밥을 거의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가 아니라 괜히 또 밥상 얘기 나올까봐 그랬습니다. 아내도 이런 손 씨의 심경을 눈치챈 듯 별말 없었습니다. 대신 그날따라 한마디 툭 내뱉었습니다. 9시 넘었는데 아침도 안 먹고 뭐 하는 거야? 그냥 안 먹을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뭘 그리 잘못했어? 손 씨는 아내의 말에 순간 욱했습니다. 잘못했다는 말보다 내가 왜 이러냐는 뉘앙스가 더 화가 났습니다. 아니, 당신 말대로 나 놀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그러라지 왜 또 그러는데? 내가 언제 놀고 있다 그랬어? 식충이라고 한 게 그 말 아니야?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당신 사람 무시해서 그런 거 아냐. 그때부터 손 씨 부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서 대낮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누가 그러래? 당신도 노력하는 거 알지? 근데 솔직히 나도 지쳤어. 지친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당신은 내가 그냥 밥 달라고 한 것만 가지고 사람을. 당신은 항상 밥부터야. 내가 30년 넘게 새벽에 밥 차려줬다는 걸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해? 아내의 말에 손 씨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30년 동안 한 집에서 아내는 단 하루도 늦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해주었기에 그게 당연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아내가 만약 그게 힘들고 지쳤다면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지. 근데 내가 밥 때문에 따진 것 같아? 그럼 뭔데? 햇반 보고 말한 거잖아. 반찬 보고. 아니야, 그건 그저. 그냥 내가 이 집에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랬다고. 손 씨의 허탈한 목소리에 아내는 그제서야 입을 닫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내가 이 집에서 종 부리듯 살아온 것 같아서 그랬어.
우리는 서로 무시했던 거네. 손 씨는 말을 내뱉고 나니 이상하게 허무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자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밥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도 그냥 서운했던 거야? 나도. 그 짧은 대화가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 뒤로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밥상은 여전히 소박했고 손 씨도 특별히 더 바라는 건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 눈치를 덜 보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아침부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말을 걸면 짧게 대답하고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손 씨는 또 뭔가 서운한 말이라도 했나 싶어서 조심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 말고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냥 혼자만 일하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내가 돌리잖아. 요리는 안 하잖아. 그 말에 좀 억울했습니다. 요리를 못해서 그렇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리 학원이라도 다녀야 하나? 그것도 방법이지. 요즘엔 남자들도 요리 배우잖아.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날따라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밥 얘기, 식충이 얘기, 반반 집안일. 이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손 씨가 퇴직해서 집에 있게 되자 이 집의 공기가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던 겁니다. 예전엔 각자 할 일이 뚜렷했고 역할이 명확했는데 이젠 둘 다 집에 있으니 마치 역할 충돌이 난 듯했습니다. 서로에게 지친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손 씨는 혼자 집에서 냉동만두를 데워 먹었습니다.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 않는 아내로 인해 TV를 보다 말고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은 나 늦어. 알아서 챙겨 먹어. 손 씨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린 왜 이런 사소한 것들로 이렇게 힘들어진 걸까? 그날은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손 씨는 날씨가 흐려서였는지 아니면 제 자신이 흐려져서였는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별다른 말도 없이 하루가 흘렀습니다. 손 씨는 오전 내내 구직 사이트를 뒤졌고 아내는 청소를 하다가 늦은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국이 올라왔습니다. 된장국, 달걀 프라이, 김치. 그날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맙다 말하고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하루가 지나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아내는 안방에 들어가 전화를 걸었고 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아내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탓인지 안방 안소리가 거실에 은근히 들렸습니다. 얘, 너 아빠 또 등산 갔다 왔어? 뭐 그리 바쁘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대다가 등산만 다녀. 아이고, 엄마 또 아빠한테 뭐라 한 거야? 아니, 사람이 집에서 삼시세끼 밥만 축내고 앉아있으면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좀 쉬게 두지. 쉬는 것도 정도 것이지. 그게 지금 2달이 넘었어. 솔직히 말해서 나 요즘 니네 아빠 얼굴 보는 것도 지쳐.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딸이 뭐라고 중얼거리긴 했지만 이미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네 아빠 얼굴이 지겹다는 그 한마디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딸 가은 씨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무슨 일부러 퇴직한 것도 아니고 그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기엔 아빠 일 다시 안 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 일할 생각이 없어 보여. 아내의 말에 손 씨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동안 손 씨가 얼마나 애써 구직하고 이력서 쓰고 전화하고 메일 보내고 그걸 하나도 몰라주는 아내가 야속했습니다. 손 씨는 조용히 문 앞을 벗어나 외투를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어딜 가겠다고 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았습니다. 입김이 나올 만큼 날이 차가웠고 숨이 뿌옇게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지는 숨결이 꼭 손씨의 체면 같았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혼자 느껴졌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외롭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밖에서 시간을 보낸 손씨가 집에 돌아온 건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 있었고 식탁에는 밥상이 덮여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 위에 햇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손씨는 조용히 물을 데워 라면을 끓였습니다. 배가 고프다기보다 뭔가 씹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입이라도 움직여야 이 서러운 마음이 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TV를 틀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통 머릿속엔 식충이 쓸모없다, 지겨워졌다는 말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딸 가은 씨가 집에 들렀습니다. 과일을 한 바구니 들고 와서 간만에 집안에 웃음이 도는 듯 했습니다. 아빠, 얼굴 안색 좋아졌네요. 등산 갔다 왔어요? 응, 그냥 동네 뒷산 조금 다녀왔지 뭐.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요? 전화로 들었는데 엄마 요즘 좀 날카롭더라. 딸의 말에 손씨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도 그 통화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너는 아빠 편 들어줘서 고맙다. 편이라기보단 그냥 아빠 너무 위축돼 보여서 그래요. 딸의 말이 손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가족한테, 내 딸한테 그렇게 보였다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손씨는 아내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굳이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서로 피하는 게 편할 정도로 이미 틈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는 부장까지 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냥 하루 세 끼 얻어먹는 삼식이에 불과하구나. 손씨는 이제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입맛이 없었습니다. 사실 입맛이 없었다기보단 마음이 허해서 밥이 안 들어갔다는 게 맞습니다. 며칠 전 들었던 식충이라는 말, 그리고 그걸 웃으며 받아치던 딸의 반응, 그게 아직 마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내와는 서로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을 거야? 오늘 뭐 해? 이따 나가야 돼. 이게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점심쯤이 되자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거기엔 전자레인지에서 방금 꺼낸 듯한 햇반 한 개, 묵은지, 깍두기, 그리고 전날 저녁에 먹고 남은 고등어 한 토막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햇반이 익숙해질 만큼 자주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그날따라 그게 참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어제 먹던 생선 아니야? 응, 남은 거 데웠어. 김 줄까? 국은? 오늘은 나 몸이 좀 안 좋아. 그냥 대충 먹어. 아내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말 그대로 손씨가 밥 먹는 그 시간은 혼자만의 시간이 된 겁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밥알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당신 요즘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 아니, 매번 햇반에 김치, 어제 반찬 데워서 내주는 거. 그게 꼭 날 내쫓는 것 같아서. 밥 해주는 것도 일인데. 우리 둘이 먹는데 뭘 그렇게 신경 써? 신경 안 쓴 티가 너무 나니까 하는 말이지. 아내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손씨는 일부러 나가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그냥 김밥 천국에서 제육덮밥 하나 시켰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밥에 계란 프라이 하나 얹혀 있는 게 고마울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는 또 소파에 있었습니다. 손씨를 보더니 눈길 한 번 안 주고 말했습니다. 밥 먹고 왔어? 응, 나가서 먹고 왔어. 잘했네. 그럼 그릇 안 치워도 되겠다. 그 말이 뭐 어때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그 말이 사람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모를 겁니다. 그 후로 점심밥은 아예 각자 챙겨 먹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아내는 묻지도 않고 손 씨는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뭐가 있나 항상 먼저 확인했습니다. 있는 거라고 해봐야 햇반, 김치, 계란, 멸치볶음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라면 끓이다 물 조절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으로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도 못 끓여? 내가 밥 안 해주니까 이제 라면도 망치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들어야 돼? 나도 당신처럼 집에만 있으면 밥 잘할 것 같아. 그럼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당신 마음이지. 근데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진 않잖아? 무슨 뜻이야? 이 집에 당신 있는 게 나는 요즘 좀 힘들어. 아내의 그 말에 손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살면서 집에서 이렇게까지 쫓겨나는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손 씨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안 켜고 불도 희미하게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예전에 딸 아이 학교 다닐 때 아내가 김밥 싸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밥이 풍족했던 시절이었고 아내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밥 한 공기 차려주면서도 짜증을 냈습니다. 이제는 함께 앉지도 않는 이 거실에서 내가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손 씨는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손 씨는 아내가 먼저 거실에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안 나가? 응, 그냥 집에 있으려고. 그럼 이따가 청소기 좀 돌려줘. 나 오전에 볼 일 있어서 나갔다 올게. 그래, 말은 순하게 했지만 마음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내 자리는 그냥 청소기 돌리는 사람, 김치 꺼내 먹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이 괜히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손 씨는 식탁에 혼자 앉아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햇반을 적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그제 먹던 통에서 꺼낸 거였고 국은 없었습니다. 말해봤자 잔소리를 할까봐 조용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뜬금없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오늘은 빨래 좀 널어줘. 나 허리가 좀 아파서. 알았어. 그리고 쓰레기장도 좀 들렀다 와. 음식물 쓰레기 꽉 찼어. 응?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쳤습니다. 빨래를 널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지? 청소, 빨래, 쓰레기, 햇반. 이 집에서 손 씨가 하는 일은 많아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손 씨의 존재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손 씨는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살림을 좀 나누는 게 어떨까? 아내가 리모컨을 든 채로 손 씨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 집안일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로 살림을 나누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이 아니어도 돼. 그냥 각자 사는 거야. 같은 집에 있지만 밥도 각자, 생활도 각자. 당신 제정신이야? 나는 지금 제정신이니까 하는 말이야. 더 늦기 전에 이렇게라도 정리하고 싶어서.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당황과 억눌린 감정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성의 없게 줘서 그래? 그럼 좀 더 차려줄게.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야? 밥 때문만은 아니야. 그냥 사람이 집에서 숨 쉬는 것도 눈치 보이는 게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그렇게 심했어? 당신은 몰라.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TV 볼륨만 키우는 그 침묵이 얼마나 아픈지. 나는 그냥 당신이 그 시간에 말 거는 게 싫었던 거야. 그래, 그게 바로 이유야.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존재가 됐어.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살림을 나누고 나중엔 뭐? 각자 방 쓰고 각자 냉장고 쓰고 그렇게 살자는 거야? 응, 필요하면 그게 맞지. 난 싫어.
그래서 내가 나가려고. 그 말에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나가겠다고? 이 집에서? 응, 내가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당신은 이 집에 남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퇴직금도 그렇게 하자. 아내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삼키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날 밤, 손 씨는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 퇴직금 정산 내역, 연금 예상 수령액까지 뽑았습니다. 다음 날, 조용히 아내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가고 이건 당신 명의로 돌릴게. 당신 정말 진심이야? 응, 더 이상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아내는 서류를 보다가 덮었습니다. 됐어. 뭐 그렇게까지. 나도 생각 좀 할게. 그 주 내내 손 씨는 부동산을 돌며 전셋집을 알아봤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가 마음에 들어 계약을 걸었습니다.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가기로 결정한 후 짐을 정리하는데 챙겨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컴퓨터, 전기주전자 하나. 그렇게 짐을 챙기는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문 앞에 서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당신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이게 아니면 못 견딜 것 같았어. 아내는 손 씨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사는 첫날 밤 벽지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손 씨는 혼자 라면을 끓였습니다. 처음 먹는 라면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 씨는 자신의 손으로 아침밥을 차려 먹게 됐습니다. 비록 소박한 식사였지만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좋았습니다. 손 씨의 혼자 사는 삶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첫날은 좋았습니다. 밥도 혼자 차려 먹고 설거지도 손 씨가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였고 음악도 크게 틀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3일쯤 지나자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뭘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TV는 시끄럽기만 했고 산책은 하루 2번도 갔습니다. 그렇게 2주쯤 흘렀을 무렵 친한 형인 박만석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냐? 집에 있지 뭐. 이사한 거 말 안 했나? 들었어. 근데 사람은 움직여야 살아. 나 요즘 평생교육원 다녀. 평생교육원? 응,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많아. 그 말을 들은 날 저녁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시 시니어 교육지원 프로그램, 50+ 세대 제도전 프로그램. 처음 보는 말들이었고 생소했지만 괜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까운 평생교육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수는 이미 마감이었지만 취소자 대기로 한 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 제가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손 씨는 처음으로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기초문서 작성 수업이었고 강사로 나온 배정숙 씨가 웃으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죠? 자기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순서가 제 차례로 오자 손 씨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손도진입니다. 작년 말 퇴직했고 요즘 그냥 다시 뭔가 배워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 박수가 처음엔 민망했지만 그날 밤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듣는 수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워드 파일 만드는 법, PPT 기본, 이메일 첨부하는 법.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서툴렀습니다. 배 선생님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수는 배움의 출발입니다. 어르신들이 배우는 건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말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몇몇 수강생들과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몇 달 방황했지.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나가래서 나왔어. 나는 자식들이 권유해서 왔어. 안 나가면 우울해진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손 씨는 자신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2달쯤 지나자 수업은 익숙해졌고 간단한 영상 편집 수업도 시작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과제도 하고 간단한 자격증 정보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교육센터에서 시니어 강사 양성과정 공고를 받습니다. 나도 강사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들은 건 나 자신이었지만 대답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해보자. 그 후 손 씨의 하루는 바빠졌습니다. 월수 금은 수업, 화목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식사는 스스로 차려 먹었고 빨래도 혼자 했습니다. 혼자여서 외로운 날도 있었지만 이젠 쓸모없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 씨가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개월쯤 지나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뭐라도 하니? 배워. 매일 뭔가 배우고 있어. 그게 무슨, 뭘 배우는데? 컴퓨터 글쓰기, 영상 만드는 법도 배우고 나중엔 강사도 해보려 해. 한참 말이 없더니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었잖아. 그랬지. 근데 그땐 누가 나를 믿어주질 않았잖아. 아내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 씁쓸했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편했습니다. 요즘 들어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거창한 일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새로 시작하는 건 좋기는 했지만 그냥 아침에 내가 끓인 국이 딱 입맛에 맞았을 때, 지하철에서 앞자리 어르신이 내 옷차림 칭찬해줬을 때 등의 일상에서 행복감을 찾았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센터 강사 예비 모임에서 소개 자료를 만들고 있었을 때, 딸 가은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그래. 마침 나도 나갈 생각이었어. 딸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손 씨를 불렀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따로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빠 얼굴 좋아졌네요. 요즘 진짜 바빠 보여요. 그래. 하루가 어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강사 준비 중이라고. 네 얘기 들었겠지. 맞아요.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잘했어. 지금은 숨길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어. 아빠, 요즘 진짜 멋있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손 씨를 불쌍한 백수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사람으로 봐준다는 사실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강의안 정리를 하던 중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잘 지낸다며? 가은이가 그러더라. 응, 이제 조금 괜찮아졌어. 그래, 그럼 이젠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어때? 내가 밥도 해줄게.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자. 손 씨는 순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밥.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 왜 이제야 해?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돈 벌기 시작하니까 밥 해줄 수 있겠단 거야? 그런 의도 아니야. 아니면 뭐야? 내가 혼자 있을 땐 햇반이었잖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고 손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내가 집에만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았어. 당신이 준 밥 한 그릇보다 무시당한 기억이 더 강해. 그땐 나도 힘들었어. 그래, 이해해. 근데 나도 이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가은이도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대. 그건 가은이 생각이고 내 인생은 이제 내가 정해. 이번만큼은 손 씨도 단호하면서도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는 짧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30년, 사람답게 살겠다고 나온 지 6개월. 이제 와서 다시 돌아가자는 말은 결국 돈을 벌어오니까 괜찮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교육센터에서 1일 체험 강사로 첫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업을 마친 후 한 수강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도 또 듣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월급보다 따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산책길 벤치에 앉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밥 해줄게.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이 하나도 안 고마웠습니다. 밥보다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는 손 씨도 그리고 아내도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오피스텔에 나온 지도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방이 낯설었고 식탁도 없이 박스 위에서 밥을 먹을 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지금은 그 작은 식탁에 국 하나, 반찬 2개 올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됐습니다. 새벽엔 시장에 들러 장을 봅니다. 버릇처럼 일찍 일어나는 덕에 야채도 신선한 걸 고를 수 있었고 정육점 사장님이 요즘엔 혼자 사는 분도 요리 잘하네요 라고 말하면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요즘은 시니어 교육센터에서 60대 이후의 인생 설계라는 주제로 격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이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덕분에 기운 났어요. 이 나이에도 뭔가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용기가 돼요. 그 말 한마디면 하루 피로가 씻깁니다. 한때 손 씨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으니 말입니다. 얼마 전엔 딸 가은 씨와 오랜만에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많다며 고단한 표정이었지만 손 씨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진짜 젊어졌어요. 피부도 맑고 표정도 편하고. 혼자 살면 늙는다더니 난 반대로 된 모양이다. 그땐 진짜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아무도 나한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질 않더라. 엄마는 요즘 많이 조용해졌어요. 그래, 이제는 나도 엄마를 원망하진 않아. 그 말은 정말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아팠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내도 자기 방식대로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문득 그 시절 생각이 나긴 합니다. 햇반과 김치, 미지근한 생선 한 토막. 그 밥상이 손 씨를 얼마나 서글프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 밥상이 손 씨를 혼자 일어서게 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밥상은 사실 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밥이 아니라 그 밥을 받는 손 씨의 마음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집에 살았지만 말도 없고 눈치만 있고 기대는 없고 그런 밥은 사람이 아니라 식객이 받는 밥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밥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마음이 사라지기도 죽기도 합니다. 며칠 전 아내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습니다. 가은이 결혼식 날짜 잡혔대. 일정 조율해서 같이 가야지.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부모니까. 과거였다면 다시 붙잡을까 고민했겠지만 이젠 아닙니다. 손 씨는 누군가의 남편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 말입니다. 딸 결혼식 날, 손 씨는 흰 셔츠에 정장을 입고 혼자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와 있었고 손 씨는 조용히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 지냈지? 응, 당신도? 이제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도 멀리 있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며 그래, 이렇게만 살아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혼자 집에 돌아와 저녁에는 된장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서 그런지 밥이 참 잘 넘어갔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결국 밥이 문제가 아니었어.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밥상이 아니라 손 씨가 누구인가를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이제 손 씨는 누가 밥을 해주지 않아도 혼자 먹는 밥이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밥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손 씨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손 씨는 오늘도 나답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짜 신고라도 하신 거예요?
은경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스스로 더 잘 알겠지. 엄마 뜻도 아버지 뜻과 같다. 이제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너희가 잘못한 죗값은 치러야 할 거다. 지훈이는 걱정 말고. 이거 협박이에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 네 목소리가 다 들어있다. 주영아, 네가 약 봉투 바꿨다고 말한 녹음, 약국에 몰래 갔다고 말한 증언 다 있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내가 그냥 허투루 말했던 것 같으냐?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돼? 아빠 이걸 진짜 진심이에요? 나는 네가 사람이길 바랬지. 근데 네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거실은 고요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벽에 걸린 사진 틈 사이로 조용히 울려 퍼졌다. 76세 이노 씨는 방금 전까지 머물렀던 소파의 자리를 천천히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은 늦었고 무릎이 조금씩 굳어가는 탓인지 한 발 한 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식탁 위에는 하얗고 끈적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증기에서 은은하게 한약 냄새가 났고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이노 씨의 코끝을 자극했다. 평소 같았으면 젓가락 한 번 대지 않았을 음식이었다. 여보, 이게 무슨 죽이야? 대체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끈적해? 그거? 은경이가 보내준 한방죽이래.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챙겨오더라고. 이노 씨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음식 냄새보다 더 진하게 느껴지는 무엇인가가 자신의 가슴께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꺼림칙한 직감이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아이들의 표정 속에서 거짓과 진심을 구분해냈던 눈이었다. 갑자기 무슨 죽을 챙겨보내? 은경이 그런 애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는데 아프다고 느낀 건가? 정희 씨는 의도적으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그녀 역시 같은 냄새를 맡고 있었고 같은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꺼내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었다. 이노 씨는 결국 한 숟갈을 떴다. 묘하게 씁쓸한 맛이 혀끝에 퍼졌고 그것은 단순히 약재의 맛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이상하네. 예전 같으면 이런 죽 못 먹는다며 투덜거렸을 은경이인데. 요즘 부쩍 살갑게 굴잖아. 지훈이 방학 때도 하루 먼저 내려오더니 이 방 저 방 살피고. 혹시 당신 방 책장도 다시 정리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지. 괜히 손댔다고 괜히 짜증냈었지. 정희 씨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조용히 이노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지만 그 안엔 분명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당신 요즘 좀 이상하긴 했어. 멍하니 있을 때도 많고 약속 있고 지나친 날도 있고. 나도 알아. 일부러 그랬어. 정희 씨의 손이 멈췄다. 수저를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었고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일부러?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노 씨는 부엌 창가 너머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엔 한때 자주 드나들던 정원이 있었고 그 위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감나무는 잎이 다 떨어진 채 가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치매 연기를 하기로 했어. 당신이 눈치챌까봐 일부러 어설프게 했지. 정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당신이 함부로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데 이유가 있는 거야? 은경이와 주영이 뭔가 이상해. 나 몰래 서랍을 뒤지고 약도 바꾸려 하고 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 모든 걸 들여다보려고 해. 당신은 그런 거 못 느꼈어? 정희 씨는 무릎 위에 놓였던 수건을 내려다봤다. 당신도 눈치챘구나. 그 말에 이노 씨는 자신만 느끼고 있던 게 아니었음을 깨닫고 정희 씨에 되물었다. 언제부터였어? 한참 전부터. 처음엔 그냥 예민한 내 착각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매번 냉장고 물건이 위치가 달라지고 세탁기 안에 내 것도 아닌 셔츠가 들어있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그냥 내 착각이라 넘겼는데 이상하잖아. 지훈이는 모를 거야. 아니, 눈치챘어. 하지만 모르는 척해. 그 애도 복잡하니까.
이노 씨는 다시 죽을 한 숟갈 떴다.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식감과 맛을 음미하며 삼켰다. 묘한 쓴맛, 약간의 마비감이 느껴졌고 순간 이노 씨는 아차 싶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 죽엔 뭔가가 섞여 있던 게 분명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지. 정희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까? 오늘부터.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불을 끄지 않았다. 서로 다른 방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잊힌 책장 사이에 숨겨진 서류들을 정리했다. 이노 씨는 오래된 공책을 꺼냈고 정희 씨는 녹음기와 낡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았다. 내가 먼저 치매인 척 연기 계속할게. 그걸 믿고 접근할 테니까. 그럼 난 그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게. 대화 하나하나, 눈빛 하나하나 다 기록할 거야. 아침 해가 거실 창을 천천히 비추기 시작했다. 이노 씨는 이불을 반쯤 걷은 채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까치 2마리가 감나무 가지 위를 날아다녔고 거실 벽시계는 조용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살아 움직이는 소리로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전날 밤의 생각이 머리 안을 가득 채운 채였다. 다시 한번 그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남은 죽이 있었다. 정희 씨는 그 죽을 따뜻하게 데워 다시 내놓고 있었다. 어제 죽 남았길래 데웠어. 아깝잖아. 그래, 뭐 아깝지. 이노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눈으로는 죽의 점도를 살폈고 코끝으로는 그 특유의 약초 냄새를 되짚었다. 그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여보, 혹시 이 죽 은경이가 직접 끓였대? 아니, 그러진 않았어. 어디 한의원에서 만든 거라더라. 포장도 깔끔하게 돼 있었어. 밀봉까지 되어 있었고. 그 한의원 이름 알아? 글쎄, 그건 안 봤네. 은경이 가방에 있던 전단지 봤던 것 같긴 한데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들은 고개를 돌려 부엌 한켠에 놓인 재활용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이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정희 씨는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와 함께 봉투들을 들추었다. 다행히도 죽이 담겨 있던 진공 포장지가 남아 있었다. 그 비닐에는 작게 인쇄된 글씨로 자연온한 의원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성분표가 적혀 있었다. 여기 있네, 자연온한 의원.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처음이야. 우리 동네에 이런 데 있었나? 아니, 이건 서울 주소야. 이노 씨는 인쇄된 작은 글씨를 따라가며 죽에 들어간 성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백출, 복령, 환기, 맹문동. 전부 피로 회복에 쓰이는 약재들이야. 그럼 정말 건강에 좋은 거네. 그런데 설트랄린 유사 추출물? 이게 뭐지? 그는 그 문구 앞에서 말을 멈췄다. 설트랄린이라는 단어는 그의 기억 어딘가를 건드렸다. 너무 오래전 보건 교육 시간에 언뜻 들은 기억이었다. 그는 다시 봉지를 들여다봤다. 무슨 약 성분이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신 개통에 영향을 주는 성분일 수도 있어. 뭐가 껴있는지도 모를 정도면 위험할 수도 있지. 정희 씨는 식탁 의자에 앉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도 수많은 가능성이 떠올랐다. 설마 그걸 일부러? 그건 아직 몰라.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확실해. 죽에서 찝찝한 느낌이 나더라니. 아무래도 성분 분석해서 결과 받아봐야 내 의심이 풀릴 것 같네.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에서 작은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왔다. 그녀는 이전에 받았던 지역보건소 약사 친구의 명함을 꺼내 이노 씨에게 내밀었다. 이분 기억나지? 우리 큰집 사촌 언니 친구. 지금도 약국에서 일하고 있을 거야. 보내면 조용히 분석해 줄 수도 있어. 좋아, 내가 이 포장지와 죽을 조금 남겨두고 보내볼게. 그날 오후 이노 씨는 비닐봉투에 남은 죽을 소량을 담아 보건소 근처 약국으로 보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오직 정희 씨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도착했다. 정희 씨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인호 씨는 바로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접힌 A4 용지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분석 결과야. 어디 보자. 그는 종이를 펼쳤다. 활자로 인쇄된 문장들 사이에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친 문장이 있었다. 미량의 신경 안정제 성분 검출, 장기 복용 시 반응 둔화 및 기억력 저하 유발 가능성. 인호 씨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 문장은 단순히 약 성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의도가 담긴 메시지처럼 보였다. 이건 장기 복용하면 결국 치매 증세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을까? 그건 절대 아니지. 이건 누가 조합한 거야, 고의로. 정희 씨는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가 물 한 컵을 따라왔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확신이 생겼어. 은경이랑 주형이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야. 우리 딸이 왜 그런 짓을? 나중에 물어봐야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래, 아직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모르잖아. 그대로 둬야 해. 인호 씨는 분석 결과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가 의자에 앉았다. 바깥에서 손자 지훈이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세요? 지훈이 왔구나. 지훈이는 볼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양손에 편의점 비닐을 들고 있었다. 요즘 할아버지 자주 피곤해 보이셔서요. 이거 에너지 드링크 샀어요. 너무 자주 드시면 안 되지만 가끔은 괜찮다더라고요. 그래, 고맙다. 그의 말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인호 씨는 그 안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다. 지훈이는 조심스럽고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인호 씨는 그 눈빛이 아직은 막다는 걸 알아차렸다. 정희 씨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녀의 손은 컵을 닫고 있었지만 눈은 거실에 두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훈이, 아빠랑 엄마는 요즘 많이 바쁘시지? 네, 아빠는 요즘 자꾸 어디 다니고 엄마는 계속 전화만 하시고 왜요? 정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아꼈다. 인호 씨와 그녀는 서로 눈빛을 나눴다. 이제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딸이 집에 모처럼 집에 찾아왔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인호 씨는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둔 채 거실 곳곳을 뒤적이고 있었다. 서랍 안, 소파 틈새, 부엌 찬장까지. 그러다 고개를 들어 안경을 건드리고 나서야 허탈하게 웃었다. 여보, 내가 미쳤나 보다. 내 안경이 머리에 있었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가끔 그런다니까. 그 나이에 똑 부러지는 게 이상한 거야. 그러나 정희 씨의 표정엔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편이 평소에 잘하지 않던 실수를 요즘 자주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인호 씨는 다시 멍하니 국만 휘젓고 있었다. 여보, 이거 어제 먹은 반찬 아니야?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우리 뭐 먹었더라? 어제는 김치찌개 했었지. 오늘은 된장국이야. 아, 그런가? 이상하네. 기억이 흐릿해졌어. 그 대화를 들은 딸 은경 씨가 재빠르게 반응했다. 아빠, 요즘 좀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치매 검사 같은 거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치매라니 아직 정신 멀쩡해. 아니, 그냥 혹시 몰라서 하는 말이지. 요즘은 초기 징후만 잘 포착해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잖아요. 은경 씨는 그 말을 하며 슬쩍 남편을 향해 눈빛을 보냈다. 주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무표정한 얼굴 뒤엔 계산된 표정이 스쳐갔다. 아버님 병원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도 예전에 한번 검사받고 괜찮다 하시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시더라고요. 아버지 치매라고 단정 짓기도 전에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니? 정희 씨는 딸과 사위의 반응이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걸 느꼈다. 게다가 얼마 전부터 시작된 건강 챙김이라는 명분 아래 약이며 영양제며 주기적으로 건네는 것들까지 의심스러웠다. 인호 씨는 책상에 앉아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일부러 치매 징후처럼 행동하면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 반응 속에서 진짜 의도를 들춰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뒤 아침 식사 중 인호 씨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멈췄다. 여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내가 잘 모르겠네. 목요일이지. 왜 그래? 당신 아침에도 달력 봤잖아. 그랬나? 그런 것조차 기억이 안 나. 나 정말 이상해졌나 봐. 정희 씨는 남편의 눈빛을 읽었다. 의도된 연기임이 분명했다. 그러자 그녀도 받아치듯 자연스럽게 맞장구 쳤다. 괜찮아. 나중에 병원 한번 가보자. 요즘은 다들 정기적으로 뇌 검사 받는데. 그날 저녁 은경 씨는 남편과 단둘이 주방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정희 씨는 부엌 문을 살짝 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빠가 치매 증상 보이는 거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알지? 당연하지. 보호자 위임장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후견인 설정하면 통장 관리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돼. 일단 병원 데려가서 진단서부터 확보하자. 거기서 시작이야. 다음 날 은호 씨는 평소보다 더 멍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엔 TV 리모컨을 쥐고 버튼을 반복해서 누르고 있었지만 화면은 그대로였다. 이거 왜 이러지? 리모컨이 고장난 건가? 외할아버지, 그건 에어컨 리모컨이에요. TV 말고요. 인호 씨는 놀란 얼굴로 손에 쥔 리모컨을 바라봤다. 아,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러다 정말 미쳐버리겠네. 요즘 자꾸 그러세요? 외삼촌 말이 맞는 걸지도 병원 꼭 가보셔야겠어요. 지훈이의 말에 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점점 더 심해져야 해. 연기가 성공하려면 내 증상은 확실해야 한다. 며칠 후 병원에서 인호 씨는 뇌 MRI를 촬영하고 간단한 인지 테스트를 받았다. 일부러 단어 기억하기에서 틀리고 시간을 착각해 말했다. 환자분, 약간의 단기 기억 저하가 보이긴 하지만 명확히 치매라고 단정 짓긴 어려워요.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요. 다만 의심 증상이 반복되면 계속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조기 진단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좀 더 정밀하게.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경 씨는 적극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의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실 수 있고 판단력이나 언어 능력에 문제도 없어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의 판단은 인호 씨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명백한 치매 진단 없음이라는 선을 유지하면서도 주변에선 의심을 키워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집으로 돌아온 인호 씨는 거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 아침 약은 먹었나? 아니, 점심이었나? 그 목소리를 들은 은경 씨는 재빨리 달려왔다. 아빠, 약은 아침에 드셨어요. 여기 물 드릴게요. 그래, 네가 없으면 내가 뭘 못하겠구나. 점점 더 엉망이 되는 기분이야. 은경 씨는 웃으며 아버지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지만 그 손끝은 의심스럽게 차가웠다. 인호 씨는 속으로 되뇌었다. 좋아, 조금만 더 흐트러진 노인처럼 보여야 해. 그럼 그들이 먼저 움직이겠지. 그날 밤 정희 씨와 인호 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마주 앉았다. 당신 연기 너무 잘했어. 오늘 병원에서 의사도 헷갈린 것 같더라. 그런데 여보, 은경이가 오늘 의사 앞에서 너무 적극적이었어. 감추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다고. 맞아, 그걸 이용하자. 자꾸 치매 증상 보이면 은경이는 분명 조급해질 거야. 그럴수록 자주 약을 바꿔치기 하겠지. 우리가 노릴 건 바로 그 순간이야.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분히 다음 계획을 세웠다. 이미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흐름은 시작되었고 인호 씨와 정희 씨는 그것을 정밀하게 역이용하고 있었다. 치매가 시작됐다고 믿게 만들자. 아주 완전히 믿게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녀석들의 정체를 드러낼 기회니까.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리던 밤. 인호 씨와 정희 씨는 안방 서랍 속에서 오래된 휴대용 녹음기를 꺼내들고 있었다. 이거 아직도 작동할까? 배터리만 갈면 문제 없을 거야. 당신 강의할 때 쓰던 거잖아. 인호 씨는 녹음기 옆을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거실 한켠에서 은경 씨와 주영 씨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병원 진단이 애매하니까 자꾸 애매하게 굴잖아. 아빠 반응도 좀 수상해. 내가 보기엔 일부러 헷갈린 척하는 것 같기도 해. 그게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그날 약봉지도 일부러 섞어놨어. 반응 한번 보려고. 뭐, 진짜 바꿔놨어? 어느 약이랑? 기억력 강화제 말고 수면 유도제 섞었어. 부작용 없다고 했고 어차피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돼. 그 순간 주영 씨의 뒤편 테이블 아래 쿠션 틈에 놓인 작은 녹음기에서 빨간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인호 씨의 속삭임의 기록 1호가 바로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새벽, 인호 씨와 정희 씨는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어제 거 다 녹음됐어. 소리도 또렷하게 잡혔고. 이거 들으면 은경이랑 주영이 둘 다 부인 못할 거야. 이제 시작이에요. 본격적으로 덫을 쳐야지. 이 녹음기는 주기적으로 다른 장소에 옮기자. 계속 하나만 쓰면 들킬 수 있어. 인호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부엌, 서재, 심지어 화장실 근처까지. 그 녀석들이 가장 무심한 장소에 가장 무심한 말이 나와. 은경이 요즘 자꾸 방에 들어올 핑계를 만들더라고. 당신 옷 정리해준다면서 서랍을 뒤져. 그건 서류를 찾는 거야. 그때 쓴 유언장 말이야. 원본은 금고에 있지만 복사본이라도 찾으려는 거겠지. 우리 그걸 이용하자. 일부러 미끼처럼 놓아두는 거야. 유언장처럼 보이지만 아무 내용도 없는 서류를? 그래, 그걸 주고받는 대화도 녹음하는 거지. 여보, 당신 머리 정말 좋아. 정희 씨는 피식 웃으며 쌀 씻던 손을 닦았다. 며칠 후, 은경 씨는 일부러 인호 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여기 옷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름옷 아직 정리 안 하셨죠? 응, 그래, 고맙지. 은경 씨는 자연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눈동자만은 주도 면밀하게 책상 서랍과 옷장의 틈새를 훑고 있었다. 인호 씨는 소파에 앉은 채 일부러 그녀의 손길을 외면했다. 그 순간 은경 씨는 서랍 속에서 접힌 문서를 발견했다. 정희 씨가 손글씨로 일부러 흘려 쓴 유언장 샘플이었다. 이건 뭐지? 아이고, 그거 그냥 연습한 거야. 요즘 글씨도 잘 안 써지더라고. 뭐 하나라도 써봐야 할 것 같아서. 이게 진짜 유언장이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건 변호사랑 같이 해야지. 저건 그냥 낙서야, 낙서. 그 대화를 뒤에서 조용히 듣던 정희 씨는 주방문 틈에서 테이블 아래 숨긴 두 번째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다. 며칠 뒤밤 부부의 방 안. 인호 씨는 손에 노트를 들고 있었고 정희 씨는 스마트폰 녹음 앱을 점검하고 있었다. 내가 오늘부터는 자주 혼잣말을 할 거야. 일부러 방 안에서. 은경이 귀 기울이게 만들어야지. 무슨 말 할 건데? 예를 들면 은행 통장 비밀번호는 바꿨고 그 문서 금고에 다시 넣었지 같은 말들. 어설프게 들릴 듯 말 듯. 그거 좋아. 오히려 너무 명확하면 의심하니까 혼잣말처럼 해야 해. 당신 연기력 믿어. 그날 밤 인호 씨는 일부러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방을 나섰다가 방 안에서 혼잣말을 했다. 에휴, 요즘 사람을 못 믿겠어. 자꾸 서랍 뒤지는 소리 들리고. 유언장 원본은 금고에 넣어두길 잘했지. 비밀번호도 바꿨으니. 그 말은 방 구석 커튼 안쪽에 놓인 세 번째 녹음기에 분명히 담겼다. 며칠 후 은경 씨와 주영 씨는 다시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빠가 계속 혼잣말을 해.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야. 그러게 괜히 건드렸다가 역으로 당할 수도 있어. 요즘은 이상하게 더 또렷하단 말이지. 그래서 무서운 거야. 혹시 우리가 한 말 들은 거 아닐까? 말도 안 돼. 그 양반이 뭘 녹음해. 나이 들어서 기억력도 떨어지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 바로 옆 서랍에 숨겨져 있던 네 번째 녹음기가 삑소리를 내며 자동 종료되었다. 그날 밤 인호 씨와 정희 씨는 안방에서 녹음 파일을 정리하며 차분히 음성 파일들을 들었다. 그래서 무서운 거야. 혹시 우리가 한 말 들은 거 아닐까? 그 유언장 진짜면 문제되니까 확실히 처리하자. 들었지? 이걸로 충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이젠 당신이 일부러 실수해야 해요. 중요한 문서를 은경이 손에 들어가게 해야 해요.
그래야 법적 대응도 가능해요. 그 문서도 믿기지. 당연하죠. 우리가 그걸 왜 진짜로 줄까요? 정희 씨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오랜 세월 쌓인 인내와 분노가 실려 있었다. 정오 무렵 따뜻한 볕이 거실 창을 가득 채우고 있을 무렵 이노 씨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자필로 무언가를 또박또박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 나오는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고 문장의 호흡도 또렷했다. 여보, 자필 유언장 형식을 맞추려면 꼭 필요한 문구들이 있어. 공증 없이도 효력이 있으려면 날짜, 장소, 서명은 확실히 남겨야 해. 그걸 우리가 진짜 유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잖아요. 하지만 진짜 유서는 아니죠? 당연하지. 이건 유서가 아니라 의도된 유서야. 가장 하고 싶은 말, 오해하게 만들 말로 가득 채운 편지일 뿐이지. 그럼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가족에게 남기는 말. 너무 감정적이지 않게 오히려 무덤덤한 말투가 더 효과 있을 거야. 정희 씨는 남편이 써내려가는 문장을 조용히 바라보며 종종 멈추는 손을 지켜봤다. 이 작업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 전체를 도려내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었다. 이틀 뒤 은경 씨는 이노 씨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다. 아빠, 좀 괜찮으세요? 요즘 잘 못 주무신다고 해서. 괜찮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지더라. 혹시 뭐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요? 그냥 만약을 위한 준비지. 내가 언제까지 살진 모르잖아. 그래서 요즘 생각 좀 해봤어. 살아온 세월도 남은 시간도 말이야. 그 순간 이노 씨는 일부러 작은 금고키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시선은 은경 씨에게로 향하지 않았지만 동공의 미세한 흔들림은 감지하고 있었다. 저 금고 안에 편지 하나 넣어놨다. 그냥 생각난 김에 쓴 거야. 필요하진 않겠지만. 편지요? 응, 내가 이제는 나이도 많고 한번 편지를 작성해 보았다. 시간 될 때 읽어봐라. 은경 씨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세요? 무섭긴. 이제 그런 준비도 해야지. 아흔이 코앞인데. 은경 씨는 애써 웃으며 방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복도로 나오자마자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다. 금고에 편지 있음, 유언장일 가능성 있음. 그날 밤 주영 씨는 조심스럽게 안방에 들어와 이노 씨가 자는 모습을 확인하고 책상 옆 금고를 들여다보았다.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흰 봉투에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 가족에게 남기는 말. 이거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지만 뜯지 않았다. 은경 씨와 상의 후 조심스럽게 뜯기로 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주영 씨는 그 편지를 은경 씨에게 건넸다. 뜯었어? 아니, 당신이 보라고 놔둔 거잖아. 이건 같이 봐야지. 은경 씨는 손끝으로 봉투를 천천히 뜯었다. 안에는 고운 필체로 적힌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내가 떠나기 전 한 번쯤은 말하고 싶었다. 내 삶이 완전했다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살려고 했다. 자식 키우며 교사로 살며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 했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믿음이라는 게 희미해졌다. 사랑했던 사람들 속에서 의심이 싹트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걸 보는 것만큼 슬픈 일도 없다. 재산이든 뭐든 내게 중요했던 건 결국 기억이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를 남기고 싶었다. 그러니 이것이 유산이든 유서든 그것은 너희가 정해라. 은경 씨는 무표정한 얼굴로 편지를 접었다. 이걸로 뭘 하자는 거지? 진짜 유서인가? 아니, 아빠가 우리 움직임 눈치챘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진짜 유언장을 써달라고 해봐야지,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게 하자고 말해보는 거야. 며칠 뒤 은경 씨는 이노 씨에게 정식 제안을 했다. 아빠, 편지는 잘 봤어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남는 사람들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건 너희 문제지. 난 죽으면 그만이야. 그래도요, 법적으로 정리해놓는 게 좋아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놓으면 다툼도 없고. 이노 씨는 미묘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변호사랑 한번 만나보지. 대신 나도 내 조건을 말하겠다. 무슨 조건요? 내가 직접 고르고 내 방식대로 작성할 거다. 너희는 관여하지 마라.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노 씨는 서재 문을 닫고 안쪽에서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이 모든 대화는 지금도 속삭임의 기록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 씨와 이노 씨는 서재에서 다시 작전을 점검했다. 가짜 유서 잘 먹혔네. 이젠 그걸 진짜처럼 보이게 조작하게 놔두는 거야. 유언장 요구한 것도 일부러 그런 거니까. 이대로 가면 스스로 법적 오류를 남기게 돼. 그리고 마지막엔 그 모든 걸 뒤집을 진짜 유언장을 내미는 거지? 그래, 진짜 유서, 진짜 의도, 진짜 증거, 마지막 순간에 다 꺼낼 거야. 그 녀석들이 보기엔 우리가 늙고 허약해 보이겠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기록하는 힘을 과소평가했네. 이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싸움은 기억의 싸움이야. 그리고 나는 평생 기억으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었지. 해가 지고 거실의 불빛만이 집 안을 어슴푸레하게 밝히고 있었다. 이노 씨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정희 씨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오디오 파일 목록이 길게 나열되어 있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파일 이름 하나하나를 따라 읽었다. 이게 지난달부터 녹음된 거야? 응, 대화 하나하나 정리해놨어. 날짜, 시간 다 표시했고 필요하면 문자 내역도 같이 엮을 수 있어. 이 자료들만으로도 뭔가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은 충분하지. 하지만 아직 부족해. 결정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나야 법적으로 유리해져. 감정이 아니라 팩트? 그러니까 다음 단계를 가야겠군. 이노 씨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선명하고 흔들림 없었다. 이 싸움이 단순한 가정 내 다툼이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주영 씨는 다시 이노 씨의 방을 방문했다. 이번엔 억지로 웃음을 띤 얼굴로 들어섰다. 아버님, 요즘은 어떠세요? 기력이 조금 돌아오신 것 같아 보여서요. 몸은 괜찮은데 머리가 좀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근데 요즘 약이 바뀐 것 같은데 너 혹시 처방전 바뀐 거 알고 있냐? 주영 씨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그런 건 은경이가 챙기니까요. 혹시 약국에서 실수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냄새가 다르더라. 약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 묘하게 달라졌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원에 전화해 봐야겠네요. 그는 마치 사소한 문제인 양 툭툭 털고 방을 나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은경과 단단히 회의에 들어갔다. 냄새? 벌써 그런 걸 감지했단 말이야? 응, 분명히 짚었어. 그런데도 연기를 하는 걸 보니 우리보다 두 수는 앞서 있어. 그럼 우린 좀 더 세게 나가야겠네. 며칠 뒤 정희 씨는 집 근처 약국을 찾았다. 남편에게 처방된 약의 이름과 실제 조제를 비교해보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준비해간 약병을 조심스럽게 약사에게 내밀었다. 이 약이요. 우리 남편 처방받은 약이랑 좀 달라진 것 같아서요. 혹시 어떤 성분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약사는 약통을 받아들고 라벨을 들여다봤다. 이거요? 이건 처방전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약인데요. 보통 불면증이나 불안장의 약물로 쓰는 계열인데. 아니요, 이건 그냥 혈압약이에요. 원래는 고혈압 약만 먹었거든요. 약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희를 바라봤다. 그럼 이건 다른 처방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여기 적힌 성분은 리세티론, 고혈압 약은 아닙니다. 정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다시 챙겼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켜며 이노 씨에게 말했다. 리세티론이래. 정신계 쪽 약이래. 그게 증거다. 처방전 없이 약을 줬다면 약사 쪽도 불법이고 누가 그 약을 가져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약을 누가 가져왔는지 CCTV 같은 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유도해내야 해요. 유도라. 그날 밤 인호 씨는 일부러 자신의 약을 테이블에 흩트려 놓았다. 그리고 일부는 따로 보관했다. 다음 날 은경 씨가 오자 그 약들을 보며 일부러 짐짓 혼란스러운 척을 했다. 은경아, 이 약들 다 똑같은 거야. 네, 아빠. 왜 그래요? 근데 어제 먹었던 약이랑 냄새가 달라. 맛도 좀 이상했어. 그럴 리가요. 혹시 약이 바뀌었나? 전에 거 남아있는데 그것도 같이 먹어도 되냐? 은경 씨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버리세요. 예전에 쓰던 약은 다 버려야 해요. 지금 건 새 처방이에요. 그럼 너희가 바꾼 거야? 아니, 아빠, 그건 병원에서 처방이 새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해서 선생님이 안정제 조금 섞어보자고. 그런 건 나랑 먼저 상의했어야지. 아빠가 요즘 기억도 잘 못하시잖아요. 그게 다 스트레스라서 그런 거래요. 약이 도움될까봐. 정희 씨는 부엌에서 이 대화를 녹음 중이었다. 이제 그들은 명백한 동의를 받지 않은 약물 투여 정황을 확보한 셈이었다. 며칠 후 인호 씨는 아침 식사 중 일부러 말을 더듬고 이전 대화를 헷갈리는 듯 연기를 시작했다. 은경 씨와 주영 씨가 없는 사이 정희 씨가 다가와 속삭였다. 연기 아주 좋아. 오늘 약국으로 갔다더라. 혹시나 약 이름 다시 확인하려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먼저 가서 말해야지. 약사에게 우리가 알게 된 걸 말해주면 그들도 쉽게 입 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때 CCTV를 요청하자. 혹시 약 받은 사람이 누군지 찍혔는지, 주영이 얼굴이라도 남아있으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구먼. 며칠 후 인호 씨와 정희 씨는 약국을 다시 방문했다. 이번엔 조용히 약사에게 대화를 청했다. 저번에 이 약 성분 말씀해 주셨죠? 혹시 이 약을 누가 처방받아간 건지 확인 가능합니까? 약사는 곤란한 듯 고개를 저었다. 개인 정보라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CCTV도 저희 내부 방침상. 저희가 경찰에 확인 요청해도 마찬가지인가요? 저희 남편 이 약 먹고 이상 증세가 생겼거든요. 동의도 안 한 채로 약이 들어왔어요. 약사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말했다. 혹시 서주영 씨라고 아세요? 인호 씨는 아주 미묘하게 눈썹을 움직였다. 네, 사위입니다. 약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의 약 수령인을 조심스럽게 입에 올렸다. 인호 씨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어느 날이었다. 정희 씨는 아침부터 묵직한 기분이었다. 부엌 식탁 위에는 깨끗이 씻은 사과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인호 씨는 거실 창문 앞에서 천천히 체조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아주 잠깐일 뿐이었다. 오늘은 계획된 날이었다. 연기지만 위험할 수 있는 날이었다. 오늘 준비됐어? 응, 오랜 직장 생활 중 사람들 앞에서 연기도 많이 했었지. 연기라면 나도 한몫해. 정희 씨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쥔 녹음기 전원을 확인하듯 눌러보며 말없이 숨을 고르기만 했다. 그날 오전 은경 씨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도착했다. 종이봉투 2개를 들고 와선 자연스럽게 거실에 들어섰다. 엄마, 이거요. 주영 씨가 고른 죽인데 요즘 입맛 없으시다길래. 그래, 고맙다.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빠가 요즘 좀 헷갈려 하신다면서요? 병원도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오늘 MRI 예약해뒀어요. MRI? 인호 씨는 일부러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발걸음을 조금씩 느리게 끌며 정희 씨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그 신호는 사전에 약속된 것이었다. 30분쯤 지나 인호 씨는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은경 씨가 처음엔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 아, 어지러워. 아빠? 방금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종소리 같은 게. 은경 씨는 순간 정색하며 달려왔다. 아빠, 지금 어디 불편하세요? 머리가 휘청거려. 내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났어. 그는 일부러 눈동자를 허공에 고정한 채 입술을 미세하게 떨었다. 은경 씨는 휴대폰을 꺼내며 바삐 움직였다. 엄마,
아빠 이상해요. 병원 바로 가야 할 것 같아요. 은경아, 잠깐 병원 전에 약부터 챙기자. 약 놓고 가면 또 혼나? 정희 씨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주영 씨에게 전화를 걸게 유도했다. 잠시 후 도착한 주영 씨는 헐레벌떡 집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야? 아빠가 이상해.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어지럽다고. 주영 씨는 인호 씨의 상태를 슬쩍 살폈다. 가짜라는 걸 눈치챘는지 아니면 진짜일 가능성에 당황했는지 그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다. 병원 응급실. 인호 씨는 진료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은경 씨는 의료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정희 씨는 그 옆에서 묵묵히 메모장에 날짜와 시간을 적고 있었다. 잠시 후 MRI 결과를 확인한 의사가 나와 말을 꺼냈다. 지금까지 본 뇌 영상으로는 명확한 치매 징후는 없습니다. 다만 경미한 뇌혈류 감소는 보입니다. 그럼 치매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상은 스트레스성 일시적 혼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약을 바꾸거나 줄이는 게 좋을까요? 복용 중이신 약이 리세티론 계열이라면 부작용으로 인한 혼란이나 기억 혼동도 가능합니다.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미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입으로 다시 들으니 훨씬 무게감이 있었다. 귀가 후 인호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에 누워 있었고 정희 씨는 거실에서 녹음 파일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녹음기에는 은경 씨와 주영 씨가 약물 관련해서 나눈 말, 병원 진단, 그리고 인호 씨의 쓰러짐 전후의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제 이걸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할까? 아직은 결정적인 말을 이끌어내야지. 뭐? 은경이한테 이 모든 걸 왜 했냐고. 내가 직접 물을 거야. 다음 날 인호 씨는 일부러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은경 씨가 찾아오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은경아. 네네, 아빠 어제는 괜찮으셨어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너랑 주영이 왜 이렇게 나한테 신경을 쓰는지 말이야. 아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치매라고 믿고 있는 거지. 은경 씨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입을 떼지 못했다. 하지만 인호 씨는 그 침묵을 뚫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희가 내 재산 노리는 거냐? 아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난 지금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바꾼 약, 주영이가 약국에서 받은 약, 그리고 그 약을 나한테 먹인 이유. 은경의 눈이 번뜩였다. 아빠, 그건 그냥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넌 네가 말하는 모든 걸 지금 녹음되고 있다는 거 알아? 그 순간 은경의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고 정희 씨는 천천히 녹음기를 들어보였다. 이건 어제 병원에서 주형이가 의사한테 한 말, 그리고 오늘 너랑 아빠 대화 다 들어있어. 그걸로 뭘 하시려는 건데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다. 단 한 가지 조건만 빼고. 내가 끝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니? 그래서 그걸로 지금 절 협박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통보다. 네가 적어도 내 자식이었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지훈이 보기에 안 부끄럽더냐? 재산이 그리도 탐났으면 차라리 얼마가 필요하니 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어디서 못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내가 지금까지 널 헛키운 거지. 아무튼 우리는 이미 마음의 정리도 다 끝냈고 결판을 짓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자식 잘못 키운 값은 치러야지. 이제라도 똑바로 잡을 거다. 은경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인호 씨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지훈이에게는 이 사실이 안 알려지게 해라. 걔는 이 가족 중에서 아직 사람답게 남아있으니까. 집안은 하루 종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외부 손님은커녕 택배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인호 씨는 자신의 책상 서랍에 정리된 자료 뭉치를 다시 펼쳐놓았다. 진료기록, 처방전 사본, 바뀐 약봉지 사진, 은경 씨와 주영 씨의 대화 녹취 파일 목록, 그리고 지훈이의 생일에 찍힌 동영상 속 의심스러운 장면까지 모두가 한 사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여보, 오늘이 그날일까?
응, 경찰서에서 오전에 다시 연락 왔어. 형사님이 오늘 오후에 들른대. 자료 가져가겠다고. 지훈이는? 도서관 간다고 나갔어. 일부러 상황 만들지 않게 하려고 아침부터 챙겨내보냈어. 인호 씨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조용히 이마를 문질렀다. 얼굴에선 긴장보다 이상한 해방감이 서려 있었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벨소리가 울렸다. 인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정희 씨는 문 앞으로 향했다. 도어락을 열자 형사 2명이 현관에 서 있었다. 셔츠와 바지 차림에 수사 서류가 든 얇은 서류 가방만 들고 있었다. 김인호 선생님 댁 맞죠? 예,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간단히 신분을 밝히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인호 씨는 서재로 형사들을 안내했다. 정희 씨는 녹음기와 메모 파일이 담긴 노트북, 인쇄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정돈해 두었다. 이게 모두 따님 부부가 약물 조작에 관여한 증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녹음 파일에는 둘이 직접 약 이름을 언급하고 처방전 없이 구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문서 위조의 약사법 위반 그리고 고령자 대상의 재산 취득 시도까지.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는 아니겠네요. 형사들은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중간에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직접 들은 후 그들의 눈빛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선생님, 이건 실제로 고소 진행 의사가 있으신 거죠? 예, 저는 단순한 짐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를 이용해가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 애들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훈이만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걔한텐 너무 끔찍한 진실일 테니까요.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딸과 사위에 대한 법적 절차를 원하십니까? 인호 씨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네, 원합니다. 오후 5시 은경 씨와 주영 씨는 사전 통보 없이 찾아왔다. 거실 문을 열자 정희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서재에 있어. 오늘 좀 쉬고 싶다고 하시네. 병원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상태가 이상하신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재문이 열렸다. 형사 2명이 나왔다. 은경 씨와 주영 씨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누구세요?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입니다. 김인호 선생님의 진술과 증거자료에 근거해 두 분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참고인? 무슨 말입니까? 일단 경찰서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거부하실 경우 정식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은경 씨는 흠칫하며 정희를 바라보았다. 엄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짜 신고라도 하신 거예요? 은경아,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너는 스스로 더 잘 알겠지. 엄마 뜻도 아버지 뜻과 같다. 이제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지. 너희가 잘못한 죗값은 치러야 할 거다. 지훈이는 걱정 말고. 이거 협박이에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증거, 네 목소리가 다 들어있다. 주영아, 네가 약 봉투 바꿨다고 말한 녹음, 약국에 몰래 갔다고 말한 증언 다 있어.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내가 그냥 허투루 말했던 것 같으냐?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돼? 아빠 이걸 진짜 진심이에요? 나는 네가 사람이길 바랐지. 근데 네가 그런 짓을 할 정도로 달라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형사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제 가시죠. 경찰차가 골목길을 빠져나가는 동안 인호 씨는 천천히 거실 의자에 앉았다. 손에 쥔 종이 한 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래전 작성한 유언장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쓸모없는 종이가 되었다. 정희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끝났어요. 아니, 아직 아냐. 지훈이가 이 모든 걸 알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 그때 내가 뭐라 해줄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이야.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불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소음, 쿵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보일러,
가끔 바람에 흔들리는 창틀 소리마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